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어떻게 설 명절 연휴 거의 다 끝나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역전의 용사들 하게 됐습니다. 네,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설 명절 특수를 단단히 누리고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인사 먼저 해드릴까요? 네, 정기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특수를 누린다는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요. 어쨌든 명절에도 우리 스픽스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정기환 대표는 가정을 버리고 오로지 스픽스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추정을 했고요. 네, 그 사모님과 자제분들의 희생으로 저희가 지금 이 스픽스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뭐 그 못지않은 분 있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자기 입으로 매번 최고의 방송 이런 소리 매번 하는지. 저는 항상 예의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예, 불만이십니까? 아니 그래도 말씀하세요. 인사하셔야죠. 설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은. 예, 설을 보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 평일하고 똑같이 보내는 사람들 여기 붙어라. 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모든 뭐 명절이 되건 무슨 날이 되건. 그래서 오늘 나오라 그래서 반가웠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 일도 없어서 있다가 머리 감고 휘르륵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요. 참 독특하지만 그래도 참 그 나름대로 역시 김갑수다운 인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인사 바로 한마디씩.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국회 했습니까? 네, 설 같지 않은 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3.1절 오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 내란 ING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면서 일단 입 하나 더 얹으러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의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정기현 대표께서 좀 이제 멧돼지도 우리 감금했고 좀 재밌게 가자 해서 제가 오늘은 유머 담당으로 한번 실력 발휘를 잘 해보도록 될까요? 잘 과연 일단 해보는 거죠. 아무도 안 믿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강경파. 그러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네. 대차게 맞아보시죠. 저도 오늘 한번 농담인데요? 웃겨보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강민정 대변인도 웃겨주십시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야, 또 이 사람들이 아니 이상한 오늘 이 실력 발휘를 분위기로 하시네. 보면 요즘 매불쇼를 주름 잡고 있는 우리 김갑수 선생과 노영 변호사가 있고 매불쇼 한 번씩 나가셨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아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픽스만 계속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불쇼를 주름 잡고 있는 두 분과 함께 우리도 매불쇼처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하면은 좀 과합니까? 네. 살짝 꼬리 내리면서. 최욱 씨와 커플을 이룬 노영희 변호사. 그렇죠. 지금 시국이 아니 어느 방송하다가 갑자기 이제 최욱이 얼굴이 벌개지는데 그래가 이제 오늘은 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보고 있다 이러는데요. 갑자기 위에 옷을 딱 재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 옷 벗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옆에 빵 근데 뚫리더라고. 사실은 그게 노영희 변호사님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진짜 영리한 방송인입니다. 예. 그걸 말로 설명을 왜 해?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얼굴인데 최욱이 긴장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욱 씨가 매우 긴장하고 있더라. 야. 제가 최욱 씨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도나갑시다. 또. 우가. 이 마음은 알겠으나 좀 참자. 지금 시국이지만 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얘기합시다.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또 우기님 팬들께서 또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차피 스픽스는 저희 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29일 목요일 역전의 용사들 저희 생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 생방 맞아요, 라이브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고 저희를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5년 1월 29일 목요일 지금 오후 4시 좀 넘어서 하고 있는 1월 30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월 30일이군요. 아 여기 또 피디님 조심해 주세요. 자 어쨌든 1월 31일 목요일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예. 1월 30날 목요일 라이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정말로 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은 보아도 라이브인 걸 알 수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끝났나요? 네. 설 명절 밥상머리에서 대선 얘기 많았나요? 민주당의 이재명 저격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윤석열 끝났나요? 네, 이거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상호 기자님 할 말이 많죠? 제가 사실 윤석열 풀어질 줄 모른다, 검찰이 뭘 할지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우려를 강하게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실제로 구속 기소가 됐을 때 이 5명 중에서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제가 사실은 구속 기소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안 풀어줘서 좀 섭섭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댓글들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면서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 다만 중요한 게 실제로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사후적으로 제 변명이 아니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월 23일 임병렬 청주지법 원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윤석열 영장 발부에 판사들 책임 없나라고 하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퍼졌던 기사인데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해서 결국 그런 가운데도 우리 법원이 발부해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 내부의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이 검찰이랑 나름대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면서 서부지법의 영장판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검찰이 노렸던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부 지원의 폭동이 결과적으로 이 법원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잠재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언론이 그 검사장 회의는 많이 다루면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안 다룬 게 있어요. 네. 전국 법관 법관 회의. 회의. 소위 말하면 이제 법관 회의. 풀네임으로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거의 안 써집니다. 왜냐하면 전국 법관 회의가 이런 현실 사안에 대해서 모여서 합의된 의견을 내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2018년에 법관 회의가 이제 법정 기관이 되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상 입장을 낸 건데 그 입장이 되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이 22일 날 입장이 나왔는데요. 거의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됐어. 뭐냐면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서부지법 사태 재발을 우려하고 용납을 못한다라고 원래 이 회의가 이렇게 강성 입장을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사법 기능을 침해해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단호하게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바로 그 3일 전에는 요건 좀 보도가 됐었죠. 사실 근데 요거보다 법관회의가 더 중요한 건데 대법원장이 이제 입장되고 대법원장 회의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 법관회의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원 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전체 회의로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전체 법원의 흐름을 잡는 데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 법관 회의까지 이게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 수사권을 배제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했던 흐름 풀어주든 뭐 어떤 식으로든 장난칠 그 여지를 없앴다 하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 서부지법의 폭동으로 인해서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 그 윤석열 씨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윤석열 씨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씨를 쥐구멍으로 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를 변호하는 그리고 또 김용현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뭐 그 골수 좌파라 그러고 집회에 나가서 비웃고 헌재 재판관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그걸 막 확신적으로 퍼뜨리고 있고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고발하고 네.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이 뭐 마치 엄청나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편파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재판관을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재판관의 가족을 공격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뻔히 아니 우리는 그 결론을 무조건 거부한다 이런 태도를 사실 지금 취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떠한 재판관이라도 내가 더 공정하게 해가지고 너네들이 잘못된 점을 내가 확인해 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이 모양새는 결국은 스스로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 뭐가 네,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효과가. 결집이 지금 됩니까? 명절 민심을 보면 보수의 결집 직결도가 굉장히 지금 느슨해지고 있다. 각자 도생으로 가는 분위기다. 국힘은 국힘대로, 정강훈 정강훈대로, 또 극우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각기 다르게 흐트러지고 있다.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여론조사상 국힘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마느냐 이제 여기에 다 가고 있는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리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자승자박 외에 다른 전략이 있느냐 그 무식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뭔가가 자신들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 오판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법리 논쟁을 해야지 그 외에 정치적인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내고 말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론도 대체로 이렇습니다. 명절에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맞아요.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감옥 갔는데 왜 동정하는 사람이 없어? 이걸 거꾸로 묻는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거나 탄핵될 때도 동정 여론이 기본적으로 존재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동정 여론이 일어나지 않아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민심이 싸늘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이 법률 대리인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 대표님은 사실 대구 갔다 네. 오셨잖아요. 거기 민심은 어떻든가요? 이 대통령 상황 관련해서. 어제 제가 이제 식당 앞에서 사람들 좀 만났거든요. 참고 어디입니까 경성한우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밝은 분들이 들어와서 저를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천에서 왔대요. 싱글벙글 해가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니 그런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주위에 다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라는 것.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동대구역 근처 에스나 볼 수 있는 일이지 대중들에게는 아예 윤석열이가 지워졌다 이렇게 저는 그렇군요. 근데 봤습니다. 재밌는 게 사실은 동정 여론이 없다는 게 일단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갇혔고 뭐 넓게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제한된 상황이 되면 그 일말에 약간 그 동정심이라는 게 꼭 지지하지 않아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나름대로 좀 생산을 해냈어 수구 언론들이. 그래서 이를테면 구치소에서 성경책 읽고 있는 윤석열 뭐 이런 기사. 그리고 성경책은 알고 봤더니 뭐 또 김준영 목사가 사인해서 선물했다라고 또 월간조선에서 또 기사화를 했고 제일 골 때리는 거는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변호사 접견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었대. 근데 그때 식사 시간이 됐대.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식판에 나온 밥을 3등분을 해가지고 덜어줬다는 거야. 나머지 변호사 2사람은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이게 밥을 이렇게 덜어주고 식판에 나온 국도 3등분해서 같이 덜어줬다는데 근데 그게 말이 됐나요? 우리가 오병이어지 이제 이게. 아니 아니라 변호사들이 접견하러 갔을 때 네. 만약에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접견 끝내라 그러고 우린 그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언제부터 접견 가능합니다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식사를 같이 나눠서 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퍼지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그 이게 밥을 덜어줘 3등분해서 나눠줬다는 게 식사를 더 같이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누가 했다는 거? 어떤 변호사가 했다는 거? 완전히 특혜지 그러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네. 와 그러니까 있을 수 댓글로 없는 이런 말도 일인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라면을 먹고 있어요. 라면 국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을
색으로 나눴으면 그 국은 어디에 담아서 먹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이해가 안 농으로 가는데? 그 변호사들은 컵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그 라면이 먹고 싶어서 자기 법을 좀 나눠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 큰 틀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작된 전략 아니겠어요? 벌써 이게 개헌 발동이 성사됐으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왔을까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자가 돼버린 대통령의 면모를 여러 형태로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는 그 정치적으로 단련된 사람 아니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아이 이거는 그거네. 보세요. 이게 뉴스원에 나온 기사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은 가운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구치소 목격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기사도 있는데 그런데- 미담으로 쓴 기사 많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의 구치소 목격담이 전해졌는데 게시글에 86학번 승현이를 펴낸 박성경 작가가 남긴 글인데 변호사를 통해 들은 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두 분은 컵라면으로 대신했는데 윤통께서 식판에 나온 국과 밥을 3등분한테 같이 먹자고 덜어주셨다 이런 얘기인데 음식물이나 금지물품 허용되지 않는 건 당연한 얘기고 점심시간이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라서 면회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접견을 하다가 그 식사 시간이 되면 변호사들 보고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요 안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같이 나눠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나는. 하도 상식적인 행동이나 절대 언사를 아니 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이런 얘기가 나와도 바로 믿게 되는 민심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에이, 아마 입맛에 난 내가 안 미친 줄 맞아서 안 알았어. 맞았다. 나 내가 이런 변호사 의미로. 아니었으면 이 말 믿을 뻔했어. 그 100% 거짓말이잖아. 아 있을 수 몰라. 저만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 20년 동안 변호사하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피고인을 접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다. 그럼 보통 11시 30분, 40분부터 이제 접견 끝났다고 가라고 그래요. 내지는 변호사들은 그 이후에도 접견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든지 하라고 그러고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네는 따로 그 피고인을 데리고 2명의 이 교도관들이 데리고 와서 데리고 들어가서 밥을 먹이고 시간이 1시 반부터인가 1시부터인가 이제 하거든요. 그 교도소마다 조금 다른데 그럼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하게 해야지. 누가 밥을 나눠주고 라면을 어디서 끓여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근데 이 얘기 출발점이 윤석열은 죽었는가 여기서 시작돼 온 말이잖아요. 죽었는가부터. 예, 거기서 시작된 말이 흘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염려와 걱정도 또 병이 되는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 발동 이후에 그 직후에는 시민들과 야당이 필사적으로 몸을 던져서 막은 것이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현재 상황은 사실 국가기관들이 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헌재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심지어 검찰, 뭐 공수처, 경찰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그 국가기관 안에도 네. 다양한 사람이 사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하면 다 악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들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 집의 상층부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윤석열은 도려내야 된다 하는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고 그 흐름이 역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이제 극우하고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구별돼 왔었어요. 이건 다른 세력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 구별점이 상당히 약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좀 있는 사람이야, 뭐 좀 식자층이야, 좀 뭐 좀 재산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인식할 때 극우 선동에 쉽사리 합세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자신은 아직 뭐 탄핵된 것도 아니고 아직 이제 뭐 1심도 안 나왔지만 그가 처벌받는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명확한 것 같은데 그를 이제 하나의 상징적 구심체로 내세워서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은 더욱더 커질 것 같다. 지금 진보 내지는 야권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끊임없이 그의 2년 반에 걸친 국가 뭐 통치라고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그의 대통령직 동안에 벌어진 그 무도한 행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는가를 좀 재미를 곁들여서 샅샅이 알랄이 자꾸만 상기시키고 환기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잼버리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냔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호애앵님께서 왕을 넘어 신에 등극하는 오병이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손정자님도 면회 접견장에서 어떻게 식사가 가능하죠?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내란시계님은 수감자용 밥을 변호사한테 나눠주면 배임 횡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 비상식 떠나가지고 접견하는 변호사한테 소위 말하는 교도소, 구치소 콩밥을 나눠 먹었다. 아, 이거는 말도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썼다? 야 이걸 자 인간적으로 윤석열 정말로 면모가 다르구나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똑같죠.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평소에 열심히 보죠. 왜 교도소 가서 봅니까? 교도소 아니고 구치소죠.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걸 조금이라도 덮을 수 있냐고요. 어제 윤상현을 비롯한 원외 지역위원장이 20명 갔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윤상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윤석열 잡혀가니까 다 죽겠다면서 미치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40몇 명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용산동 한남동 관제에 갔던 그 사람들 왜 어제 중요한 그 명절날 안 갑니까? 큰절까지 예전에 했다면서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자 그러면 지금 왜 가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은. 권성동 뭐라고 합니까? 개인 자격으로 가든 말든 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손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이 무엇이냐라고 읽기 전에 이미 국힘이 윤석열을 그렇게 지금 버렸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유치 찬란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동정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대중은 하도 이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를 계속 주고 실제 헌재 재판 받으러 가면서도 막 헤어 드라이 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 또 우리가 모르는 특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계속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거야. 얘가 확실하게 사과하고 딱 박근혜처럼 들어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실제 그래서 기사들을 다 분석해 보면 정경책이 있는다고 이건 뭐 댓글이 화려합니다만 실제 또 골 때리는 게 층간소음 논란이라는 게 지금 또 핵심어예요. 뭔가 그렇습니다. 봤더니 윤석열이 그 자기 위에 또 뭐 이렇게 그 재소자들 방이 있나 봐요. 근데 뭐 쿵쾅거렸나 보지. 그래서 그 컴플레인을 제기해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이 이감당했다는 거야. 오. 이게 일단은 그 교정당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것 같단 말이야. 우리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불신과 특혜 논란, 황제 복역 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그 감성파리를 전혀 영향받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하여튼간 제가 말을 아까 조금 처음 듣는 말에서 제가 놀랐는데 그 86학번 승연이라는 걸 펴냈다는 박성경 작가라는 사람이 SNS에 윤통을 접견하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다 하면서 올린 글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가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11시 40분만 되면 접견하던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접견하던 변호인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접견할 거면 식사 그 근처에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시간 돼서 돌아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지금 중요한 게 만약에 이렇게 설 연휴 때 했으면 원래 가족이 가서 또 접견하는 게 맞는 건데 네. 김건희 씨는 어쨌든 접견을 안 했고 우리 지난 수요일 아니죠 화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기현 대표님? 네. 우리가 그 윤석열 씨가 부인에게 오지 말아라라고 변호인을 했다고.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다고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기사로는 그 전에 윤석열 접견 갈 일 없다라고 또 김건희 씨께서 얘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법관들도 사실은 윤석열 씨와 그 측근들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평불만, 매우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조기 대선 체제로 돌아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사실 뭐 장모나 그 처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 접견 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근데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게다가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그 엄청 골수 유튜버 배인규. 네. 배인규라는 사람이 대표이죠. 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나는 집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우파가 너무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 배인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럴 수도 그걸 있죠. 잠시 떠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개한 내용이 지난번에 디오백 받을 때인가요? 그때
김건희 씨가 이 진짜 최재형 그거. 목사한테 우파들은 미쳤어요. 극우들은 미쳤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씨는 이제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까지 만들어줬고 거기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뽑아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옥바라지를 하고 뒤에서 좀 뭔가 추후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나 살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맞겠죠. 장모님도 스크린 골프 아니면 현장 골프 삼매경에 빠져 있고 그렇다고 형제들도 김건희 씨 포함해서 넷이나 되는 것 같은데 네. 공천할 때는 그렇게 같이 뭐 끼어서 입김을 좀 집어넣는 듯 하더니 지금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제 혹 다른 사람들 호사가들 말에 따르면 경호 차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있을 사람은 지금 있고 그를 더 이상 볼 일은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 김성훈 차장 통해서 가서 전달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김성훈 차장이 구속이 되면 조금 심경의 변화, 흔들림은 생길 수 있겠지만 윤이 구속 수감되어 있다고 그녀가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보석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측에서 그러니까 보석 신청. 김건희 마누라가 면회도 안 간다. 네. 헌재 출정하는 윤석열이 헤어드라이에 메이크업까지 했다. 뭐 네. 이 모든 거에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는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이 뭐냐? 힘에 대한 숭상이에요. 강한 자가 강하게 틀어지는. 그러니까 가오 떨어지는 짓은 죽어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헌재에 나간다 하더라도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보다 가오가 유지돼야 돼. 마누라가 일본 말인데 네. 대체할 말이 없네. 체면 이러면 이게 안 맞아.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누라도 그 옥바라지하는 이미지보다는 당당하게 차후를 도모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있는 윤석열, 밥 조각 나눠주는 윤석열, 아내를 안에서 내자를 걱정하는 윤석열, 또 인간적 면모를 막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게 어디에 맥힐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안 맥힙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다 봐왔잖아. 야권 지지자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조롱 대상이고 오로지 그들의 극렬 지지층의 강화예요. 이것밖에 기대할 게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장기전으로 들어간 셈인 거죠. 장기적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준동해갖고 어쨌든 뭐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지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성경책을 좀 넣어줬다라고 하는 김진홍 목사 인터뷰가 이제 조선에 실렸는데 여전히 이제 그 성경책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 전광훈 목사 등의 이제 수구 기독교 그 단체에 대한 여전한 어떤 구애. 그리고 김준원 목사가 제목을 되게 섹시하게 뽑았는데 조선이 윤석열에게 성경 준 김진호 목사 계엄령은 신의 한 수였다. 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요. 그래서 뭔 얘기가 봤더니 2030이라고 불리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됐고 지금 국힘당이 민주당 지지율에서 앞서게 되면서 지금 당장 선거에도 국힘당이 승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명백한 오판을 하고 있는 김진호. 그러니까 기독교계 수구 기독교계에 대한 구애와 20, 30대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이제 자기들 간의 평가가 성경책으로 들어간 것인데 실제 저희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20, 30대 소위 말하면 지지했던 일베류의 아스팔트 청년들은 지금 뭐 신남성연대가 빠지면서 기사가 나온 거 보면은 돈을 2배나 더 줘가지고 애들을 무대에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난동으로 극에 달았던 20, 30대 동원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더 이상 그 극우 광장은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직면해 버렸다. 맞습니다. 윤현웅님이 윤석열은 고아인가요? 왜 친가 쪽 엄마 친인척은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오나요? 사실 이거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등장이야. 뭐 처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았고 모친이 계신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동생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네, 누나 뭐 저는 얘기도 이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생활 영역이어서 좀 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최근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게 윤석열 저렇게 이제 버림받았을 때 김건희가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본인의 모친과 오빠한테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못 간다면서요. 몸이 아파서 못 간다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장모나 또는 처남이지 않습니까? 손이 처남이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그럼요.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 이전에 어쨌든 배우자 관계이고 친인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면회조차 가지 않는다. 이게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가느냐? 그럼 김건희 몸이 안 좋아서 안 간다? 그럼 다른 사람이 당연히 사위이기도 하고 본인의 뭐라고 매제입니까? 뭐 갈 수 네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이제 매제. 그렇게 보면 네. 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최은순 또는 김진우는 움직이지 않느냐? 자, 이것을 보면 결국 버렸다 또는 타절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는 김건희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매우 중요하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김건희가 그럼 잘못이 없느냐? 사실은 김건희가 다 만든 판에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이제 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생각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논란거리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조금 이게 다르네. 김건희 스스로에게 빙의해 보세요. 김건희가 제일 원하는 건 뭐겠어? 법망에 안 걸려드는 건데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걸려드는 거겠죠. 예, 자기가. 네. 근데 앞으로 줄줄이 널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김건희가 남자 좋아해서 윤석열을 이제 버리고 손절 치고 딴 남자 찾아 이건 말이 안 되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면 역시 윤석열 끈아부를 잡아야만 돼요. 윤석열 끈아부는 어디냐? 검찰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극진히 이제 이 윤석열을 보호하는 듯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네. 내부적으로 열심히 전화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닥쳐올 이제 사법적인 위험이 이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래 봤자요 중요한 얘기 일단- 아니라는 게 일단 저도- 윤석열, 네. 김건희 처벌 안 하고는 이게 이 국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말씀하세요. 네. 윤석열이 이제 감옥에서 네. 변호사를 통해서 자 배우자 걱정이 된다고 김건희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걱정할까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 부인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내가 궁금하다라고 만약 발언을 제3자를 통해서 외부에 이렇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족이 제일 먼저 가봐야 된다고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전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그러면 공개적으로 했느냐? 김건희 관심 좀 가져라. 나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걸 변호사가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은 부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윤석열에 대한 동정여론이 생긴다. 아니면 우리처럼 듣는 사람은 야 그러면 김건희 왜 안 가? 김건희가 못 가면 김건희 어머니든 김건희 오빠든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별로 중요하진 않은 얘기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맺어온 남자와의 관계, 가정 속에서 전체 가족 속에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와 영향력 있는 남성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김건희의 존재는 이 가족을 같이 데려가서 한 가족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김건희를 통해서 이 가족이 권력남과의 관계를 갖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가 뭐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사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자가 김건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과 갖는 방식이 이전에 여러 남성들과의 패턴이 아주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 장모가 직접 만난다, 뭐 처남이 만난다 이런 거는 허락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김건희만이 이 영향력 있는 남자를 통해서 이 자기 집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김건희가 두 부부 사이의 갑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런 경우에 나타나야 되죠. 근데 실제 강한 권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쪽팔리고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뒤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선다는 건 그만큼 이게 급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편이 체포될 때도 안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권력의 의미고 그때부터 계속 네. 아픈 걸로 돼 있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팠으면 벌써 입원했어야지. 네, 근데 실제 좋습니다. 아프지 않고 제가 안 질의한 아픈 거죠. 내용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원래 불면증이 있었고 그 불면증이 있는 상황이 오히려 좀 호전이 되어서 요즘은 그 정도 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관저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언론이 김건희 아프대, 김건희 몸이 더 안 좋아졌대. 자 이렇게 하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김건희는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 원래 불면증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질 뿐이지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배달도 시켜 먹고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옥중 미담 또 김건희 동정의 그 어떤 그 동정 여론 끊임없이 만들어질 거고 그 변호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대개 김건희가 이렇게 구상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독주 체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반명, 뭐 이런 비명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이 지금 현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뭐 이런 분들 얘기 나오고 우원식 의장도 이번에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분들을 부추기는 또 손이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실종되고 있으니 민땅 고민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화면 보시는 것은 정말 부울경 그 얘기도 좀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추경 내용 고집 않겠다. 정부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속보가 또 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과 민주당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시점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는. 자,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어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 누구에게? 지금까지 민주당을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네,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을 하거나 폄훼했던 사람도 반성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막 논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는 민주당이 통합행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기에 진화하려는 일단 것이다. 두 번째,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소통을 하거나 이런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설마 문재인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 최초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뭔가 다른 사람이 지금 김경수에게 추파를 던졌고 그걸 그대로 잘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들리는 걸 보면 그냥 일일처나 이거는 말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논란을 일으켰지만 조기에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 네.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의 표현 해석을 해보자면 네. 사과가 필요하고 치욕스럽게 떠난 분들을 좀 한데 안아라라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국힘당이 늘 공격하는 거 아버지 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악의를 품고 이재명 말고 대권 주자로 나도 있어 하고 이 게임에 자기가 참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선 때 왜 흔히들 이재명 측근들을 주로 공천을 줬고 나머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뼈를 갈아 낳았던 분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출마를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분들도 같이 얼싸안으면 민주당이 외연으로 확장하고 중도도 다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름 올라온 뭐 김부겸, 김동연, 박용진 이분들이 대선에 내가 나가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운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독 독주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없애보자 하는 의견을 낸 건데 우리는 왜 섹시한 야마라고 하는 그 기사 제목으로 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강렬한 지지층들이 화날 만한 분탕질을 할 만한 제목으로 기사를 뽑아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제대로 김경수 지사의 발언이 뭔지 한번 짚어볼 좀 필요가 알아봤으면 있다.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단지 그냥 오늘 있을 문재인 뭐 이재명 회동과 관련해서 그냥 밑자락 분위기 깔아주려고 좀 통합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대선 앞두고 신경 써달라는 정도인가 아니면 작정을 하고 한번 질른 것인가. 근데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원래 대통령 보좌하면서 주로 했던 기능이 메시지 관리하던 뭐 연설 비서관 뭐 이런 쪽에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자기 말하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단히 원래 그 스타일도 좀 소프트한 분이고. 근데 이거 보면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칼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최고도 이제 설 민심 최대 요구는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하라는 것이다라고 바로 백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서둘러 수습을 한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항이 뭔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 네 가지 항을 요구를 하는데 전제가 있어. 그 전제가 일단 좀 이상해. 뭐냐면 지금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우리가 못 읽고 있다라며 이 문제 제기하는 게 이 보수 과포집으로 문제가 된 이 여론조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얘기하는 동기 자체가 조금 석연치 않다. 그래서 요구한 네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사과하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것인지를 보면 이상해요.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들. 그럼 누구야? 총선 과정에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 누구야? 지방선거 때 떠난 사람 누구야? 우리가 치욕스럽게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전해철, 네. 홍영표, 근데 또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훈 근데 뭐 치욕스럽게 떨어졌다고 그 그래요? 친문의 다선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당심과 시스템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들이야. 근데 누가 왜 그걸 이재명이 사과해야 돼? 두 번째, 그다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 누가? 어떻게 뭐라고 폄훼했지? 이거 최소한 비판도 안 되나? 우리가 또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면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세 번째 네. 뭐냐면 네. 통합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동안 대선 패배의 아픔을 전가했다. 누가 어떻게 전가했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 마지막이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상대방의 공격이 아니라 이거를 팩트로 인식하고 있어. 일극 체제와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극 체제고 정당 사유화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거야. 김경수 지사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총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우리가 진짜 원팀으로 가자 뭐 이런 선의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깊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29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마녀 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나고 있어서는 후퇴하지언정 결국 전진하지 못한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고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이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가자 이랬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이 그 반명 뭐 비명이 이제 혹은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탕질한다? 이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전에 서로 간에 좀 껄끄러운 면이 있었으니 이것을 조금 풀어주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풀어주면 우리가 다 협조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정말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민주화를 이루어내가기 위해서 보수 정권이나 이 극우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다수들이 조금만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전 사실 그 말로 좀 들리거든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지금 이상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니네 우리 보고 사과하라 그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나한테 명분을 조금 줘봐 우리도 좀 열심히 해볼게 뭐 이런 얘기로도 조금 들리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공개적으로 저렇게 할까요? 또 근거도 아, 그건 아닌가요? 아니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일단 처음에 이상하고 두 번째 근거가 있어야 되는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모독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괴물정권 탄생과 관련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뭐 누구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사과해야 됩니까? 자 윤석열 잘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는 것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지금 항소심에서 이재명 유죄 판결 나면 대선 못 갈 수 있다. 그때 누가 후보되지? 그때 단일 후보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상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뭐 수도권에도 있고 또 경남에도 있고 그때 누가 후보 되지? 이번에 친문 모아서 대선 후보 나간다. 뭐 나오는 거는 자유입니다. 또 경쟁해야 되죠. 제대로 경쟁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저기에서 이재명 사과 안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한 사람 나와. 모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 낼 거다. 조국 대표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도 후보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권 분열이 된다. 아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런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바깥으로 계속 확산시키고 있고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김경수 말 잘했네. 야 김동연이 대선 후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이재명이 아웃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아웃되고 말고는 여기에서 이재명 경쟁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면 국민들이 막든 안 막든 민심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더티한 방법으로 싸움을 하느냐. 그리고 그 배우는 누군가가 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경남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인데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이재명 흔들기가 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영이 너무 나이브하다. 너 너무 긍정회로 돌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조금 오바해서 말은 하긴 했는데 반응이 영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경수 지사는 언론에 대해서 되게 정통한 전문가예요. 네. 지금 국임당에서 내란 이전도 그랬지만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이재명 죽이기 흔들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윤석열 디펜스 안 되면 이재명은 감옥 가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헌재나 형사 재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이제 아마 이재명에 대한 공세는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될 텐데 그 국면에 이제 하나의 그 계기를 더 갖춰준 게 보수 가포 집회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임당의 정치적 의도와 타이밍에 너무나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몰랐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김동연이나 박용진이나 계속 그런 발언들을 지금 이 시점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악용될 줄 알면서. 따라서 그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데 해피님께서 경수야, 네가 민주당이나 당원 위에 한 게 뭐 있나? 이런 얘기를 사실 또 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도토리님께서는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지지자가 겹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더라도 갈등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도 좀 과제로 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같은 야권 얘기네요. 지지자들이 예. 오래전부터 겪어온 내부 분열의 두려움이 커서 그러네. 크게 반응하는 건데 존재감으로 보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에 걸려갖고 뭐 출마 못한다 그러면 그런다 해서 신삼김,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중에 후보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존재감이 없는데 다만 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모이면 좋았던 얘기를 할 때 문재인 이름이 거론되는 일이 없어요. 다 김대중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셨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문재인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그 시기에
국정 담당자들 있잖아요. 네. 주류 의원들, 장관한 사람들 포함 문재인 대통령까지 너무나 열심히 일한 거야. 후회 없이 열심히 일했어.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성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이 효능감 제로의 시절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도 입에 거론해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지. 그 시절에 어땠지. 그냥 코로나 방역 잘했지 정도 얘기하지. 국정 성과물로 지금 우리가 입에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DJ나 노무현은 이런 거 이뤘지를 그렇죠. 지금 말하려면 잘잘잘잘 10가지 20가지를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을 내서 왜 김경수의 쓸데없는 소리야 이런 그냥 무시해도 되는 정도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요.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왜 진보를 생각하고 야권 지지자가 된 모두가 그를 그냥 존재가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성찰하시고 어떤 좀 다른 품위 있는 형태로 자기 반성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퇴임하고 단 한마디가 없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말이 단 한마디가 없어. 이게 성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거 맞아. 근데 마을 주사가 할 일을 했다니까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저 하급자 저 주사 이 부장국장 할 일을 네. 해놓고서 뭘 네.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민주당은 내부 분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주류했다 비주류 몰려난 사람들의 여한이 한마디씩 나오는 건데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는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임종석 실장 얘기만 나왔을 때도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랬죠.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참전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걸 참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적 논쟁으로 끌고 가라. 민주당 그렇게 하라. 비판할 사람들은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쟁할 사람 논쟁하라. 이런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가 나빠도 책임 안 져도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죽음으로 자신의 뜻을 펼쳤어요. 노영민 여사 그냥 비유할게요. 법무법인 대표 하시잖아요. 네, 본인 주어진 조건 최선을 아니에요. 다했는데 법무법인이 망해버렸어. 네. 그럼 그 책임이 없습니까? 밖에 나와서 야 나 책임 없다 최선을 다했다.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대표를 했고 CEO를 했는데 주어진 조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 안 좋았다. 그 책임 안 집니까? 근데 오늘 김경수 지사는 윤석열 정권 단생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아프게 책임으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야. 어떻게 우리 모두 아프게 책임을 지냐고. 그것은 책임이라는 것은 권한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져야 되는 게 문재인 책임이에요. 대통령의 책임이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지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해요. 그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이고 그것은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책임의 크기도 결정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나와가지고 비상경까지 선내서 나라 임호영 이끌었으면 지 목숨 걸고 그러면은 나라를 뒤집든지 아니면 책임 혼자 다 지든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고 다른 놈한테 다 떠넘기잖아. 거짓말 시키면서. 네, 맞아요. 매일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닙니다. 권한 많은 사람부터 책임을 져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발전이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진짜 억울해요. 왜냐하면 저 그때 열심히 방송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이 홍보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찍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저 옆에 계신 지금 이렇게 자꾸 발끈하시면서 자기네들한테 사과하라고 하시는 그분들은 오히려 분탕질만 치고 계속해서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0.73으로 진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한 번도 미안해한 적이 없고 사과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같이 사과하자 그러고 우리 보고 미안해야 하라고 그러고 지금 책임을 같이 져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동 책임. 마치 저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니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이런 생각을 지금 솔직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이제 그 동안의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이제는 이 정권에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되니까 이 분열하지 않도록 다시 좀 마음을 잘 가다듬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서로 좀 긍정 회로를 돌리자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다. 노영이 정신 차려라. 널 다시 봤다. 너는 왜 생각이 그 모양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큰 뜻은 그거는 아니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내 나라였다.
이 나라가 내 것이었다. 이 권한이 정말로 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라면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얘기 안 할 거예요. 맞아요. 내 것이고 내 나라고 우리 조국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더 살려야 할 것이냐라면 더 지혜롭게 결론을 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더 먼저 책임을 지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제3자 합법을 하는 건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매우 공공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렇습니다. 나와서 당당하게 경쟁해라. 이재명 당신이 갖고 있는 건 이게 문제고 나는 이 더 좋은 강점이 있으니까 국민 앞에 평가받자. 나는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옆에서 공격만 하다가요. 이렇게 난사하고 있다가 아무도 안 나오고 생산된 논쟁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그 전에 맞습니다. 그 말씀 딱 맞고 이분들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는 뭘 잘못했다. 우리들은 그때 뭘 반성한다. 먼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거나 자기네들이 한 것이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한쪽만 공격하는 용어로만 끝냈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네만 잘했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쪽 분들에게 마음을 안 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은 또 도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좀 해줬으면 저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잠깐만 해도 돼요? 네. 사회자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네.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그렇다 쳐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자가 지금 민주당 안에 있다. 아 그거는 아닌데. 이거 완전히 모욕이 아니고 모독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완전 에바야 에바. 이게 정말 기분 나빠요 저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반성해야 되거든. 우리가 반성할 지점을 해야 다시 우리 정권 탈취를 안 당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문재인 정권의 성과와 뭐 그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얘기하려면 못하게 하는 거잖아. 실제 저 같은 경우에 노무현 집권기에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엑스파일 보도에서 전과자가 됐어요. 네. 근데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 하셨던 말 한마디 했다가 똥파리들한테 엄청 공격당해가지고 저희 고발뉴스가 망했어요. 사실 그때. 우리 구독자 말고 후원자가 있어. 그분들의 75%가 빠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랑 우리가 특검 하자고 그랬단 말이야. 왜? 삼성 엑스파일의 본질은 대권 후보 이회창, 김대중도 물론이지만 검찰 수뇌부한테 삼성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게 핵심 내용이야.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냐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랑 제가 특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해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거 다 영상이 있어. 우리 검찰이 잘할 테니까 그 당시 검찰 수뇌부가 황교안 2차장이었어. 네. 우리 황교안 팀이 잘할 테니까 검찰을 믿고 맡겨보자. 라고 해서 결국은 특검 논의가 사라졌어요. 그 얘기했다가 개박살 났어.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운명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 저는 이제 전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궁금했지. 참여정부의 그 기록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오더라고. 그 참여정부를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하나만 더 얘기해. 아니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 슬금슬금 고개를 들이밀면서 뭔가 또 분탕질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불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은 정말 다시는 분열하지 말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5년 전에 썼던 글을 가지고 또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극우 보수 측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당시에 썼던 15년 전에 썼던 소외 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공격의 실체도 없고 공격도 완전히 포인트가 잘못되었고 너무너무
악의적이고 나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상호 대표가 특히 당시 다이빙벨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전달해 오셨거든요. 하실 건가요? 해도 돼요? 네, 아주 짧게 하셔야 네, 짧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헌재 공격이 완전히 정말 그게 다른 상태고 너무 그게 다랬고 너무 나빠요. 못됐어요. 아니 예. 이 기피를 돌아가면서 기피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발도 하고 막. 지네가 오늘 윤상현 의원이 저 여기 도착하기 한 5분인가 10분 전에 문영배, 이미선, 마은혁이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회피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근데 그래서 그걸 다 또 보도를 다 해줘요. 해주잖아. 예, 언론 개혁이 필요한 중요한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문영배 재판관과 관련해서 얘들이 가짜 뉴스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당시 부산에서 부장판사 하실 때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잖아요.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다음에 15년 1월에인가 이거 보시고 나서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이 됐어. 다이빙벨을 15년 2월에 올레 TV에서 봤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지금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다큐 저런 다큐 보신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호준석이라고 하는 YTN 앵커하던 그 조그만 친구 있어요. 지금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됐습니다. 국민의힘. 그 친구가 다이빙벨은 이미 끝난 얘기인데 판단이 끝난 얘기인데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는 법률가 아니냐 이렇게 보도자를 냈고 그걸 가지고 뭐 계속 뭐 인용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띄워주세요. 저는 호준석이도 그렇지만 지금 뭐 김대식이나 다 그 기자 상대로 얘기하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다이빙벨 저희가 영화도 다 공개해 놨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 띄워주세요. 이게 다이빙벨이 뭐냐면 사진 띄워주세요. 네, 사진 좀 PD님. 띄워주세요. 이게 저 바지선에서 배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네.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감압을 해야 되는데 저 밑에 30m가 넘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어요. 살아있어도 멀쩡하게 못 올려. 그러니까 쟤들도 자기네 가족이나 누가 저렇게 30m 밑으로 수장이 저 밑으로 피해가 생기면 꼭 필요한 거라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다이빙벨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뭐 좌파고 아, 저 언급 자체를요. 언급 자체를 하면 이걸 봤다는 이유로 지금 좌파라고 그러니까 지금 씌우는 거거든요. 문영배 재판관이 뭘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게 한창 이슈가 됐었으니 자기들 좀 뭔지 내용을 몰라서 알고 싶다. 그래서 봤다. 이거가 사실 끝이에요. 뭐 네.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문영배도 고발하고 좌파라 그러고 이미선 재판관도 좌파라 그러고 회피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수준 낮게 공격하는 건데 결국에는 사법부를 전부 다 자기네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나오면 다 공격하고 그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나 재판 판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치를 훼손하고 법치를 깎아내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국민의 공당이 여당에서 저런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게다가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권성동이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있다. 정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산업 소리 하고 카르텔이다. 있어요. 이러면 네. 국회에서 세 사람 그리고 대법원장, 대통령 다 이렇게 해서 9명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했던 거고 검찰총장 심우정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 아니 혹시 이재명이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죠. 아니 했냐고요. 지금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어요? 그분 성향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 나왔지만 누가 임명했냐고요? 윤석열. 자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몰고 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대선에서 혹시 뒤집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저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 나라가 자기 나라면 이따위로 하겠어요? 자기 집 같으면 이따위로 하겠냐고. 이게 망할 것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선전선동해서 우리 이익 볼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짜증의 게이지만 더 높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집권 세력이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나라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정치인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도 제대로 따져야 한다. 정말 국가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더 이상 이제 재판부 흔들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부는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흔들면서 지금 아주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궤변에 무조건 반대 무조건 자기네 편 안 들어준다고 미리 딱 정확히 뭐 그 느낌이 좀 맞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은 정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결론 안 내주면 전부 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그냥 흔들어 버리고 파괴시켜 버리는 건데 조국혁신당도 해결 좀 해주십시오. 조국혁신당에서 네. 보기에는 위원전단 해산되기 직전에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힘에서 나오는 증상들이. 그리고 국힘 대변인 정말 극한 직업인 게 소통관 가서 이제 브리핑하려고 갈 때부터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이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브리핑은 사실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고 계속 교체가 되는 것 같고요. 오래 거기에서 5선 이상씩 한 중진들은 해먹을 게 있고 어디 가야 뭐 금이 나오고 이런 루트를 알기 때문에 버티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 초선이며 재선이며 거기서 당직자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다 임명한 것 중에 가장 빛나는 자리가 선관위원장이잖아요. 자기 친구 임명했는데도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선관위 털러가고 하는 걸 보면 모두 정상적인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곧 해산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라든가 뭐 국민이라든가 정당인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점점 그들의 궤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만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네. 스트레이트로 그 법원 판사분들이 되게 화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이 화났죠. 근데 서부지법에서 심평이가 왜 SNS에다가 네. 차은경 부장이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차 부장이 그 탄핵 집회 참석하던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네.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 그래서 고발당했죠. 서둘러서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두 번이나 사과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여태까지 법원이 보였던 행동을 보면. 그 어떤 판단을 보면. 근데 서부지법 원장이 고발했어요. 네. 지난주에 고발하기 네, 전에. 고발했습니다. 예. 저는 처음 봤어. 30년 이렇게 그쵸. 법원을 취재하면서 와 법원장이 일개 변호사가 자기 SNS 쓴 거 가지고 그리고 내려서 사과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발해? 그만큼 밑에 법원 그 판사들이 화가 났다는 것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판사회의라는 게 사실은 검찰의 그 검사장 회의라는 건 아무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네끼리 그냥 네. 밥 먹는 자리인데 그런 건 마치 뭐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막 언론들이 보도하잖아요. 검찰의 과잉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검찰 기자실에서. 근데 법원에서 진짜 요거는 그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법관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된다는 거는 진짜 큰 소위 말하면 사법 파동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뭐 저 재판 위에서 찍어 누를 때 네. 광우병 파동 이후에 그럴 때 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모임에서 의견이 모아진 거거든요. 너 더 이상 사법부 건들지마 니네.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저들이 저렇게 공격하니까 법관들이 사실 법관회의는 사실 법원 민주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네.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것만 못할게요. 지금 그 헌재 재판관들 이름 거명하면서 문제 삼는 데가 어디냐면 국민의힘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발언은 이봉규 TV나 고성국 TV나 신의 한 수에서 할 얘기거든.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어느 정도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국가 헌법비가 그것도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거는 그 공당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수준이 처참해요. 이것들이 네. 끝장까지 갔다는 의미고 네. 그다음에 그 말이 맞고 안 맞고 옳고 그르고 별로 상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떠들고 먹이만 막 주고 그래서 저려면 네. 그 사람 그 공격하는 국힘 의원을 공격할 게 아니라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실어 나르는 그 소위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도 약간 규모 있는 데들의 해당 기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27일 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의 게시글을 통해서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서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라고 그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는 내가 2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서부지방법원장이 나를 고발까지 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 내 업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미심적인 일들을 역지사지 마음으로 서부지방법원 판사님들은 돌아보시라. 관할 위반이 영장 쇼핑에 가담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잡범 취급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달랑 한마디 말을 발부 사유에 적은 것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너네도 조심해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 진짜 법치라는 게 어디 갔는지 법조인이 된 것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단 0.00001%라도 권력을 다시 갖고 싶다면 윤석열 감옥 갔으니까 이재명 너도 감옥 가라. 이거 지금 플랜카드가 비슷한 게 붙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진짜. 윤석열 감옥 갔으니까 이재명 너도 감옥 가라. 이게 지금 집권 여당 아니에요? 자기들 제2당으로 가라니까 끝까지 집권 여당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란 세력이 민주당이다. 이 말이 됩니까?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데 민주당이 왜 내란 세력이 되냐고요. 맞습니다. 경제와 민생 망친 거 민주당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믿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국가 운영을 누가 책임지고 했어요? 윤석열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경제 문제 완전히 파국으로 파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이재명 잘못이래요. 이런 수준으로 플랜카드 걸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근데 정권을 잡는다? 대한민국이 돌아버리지 않았으면 국가가 비정상이 아니라면 절대로 권력 갈 일은 없다. 줘서도 안 되지만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들 나서야 한다고 아니, 그 말씀에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윤석열 붙었을 때 상당한 사람이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짓 저렇게 뭐가 가짜뉴스. 많이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겠지. 대장동에서 돈 꼬불쳐 놨는데 못 찾은 거겠지.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윤석열과 없죠. 검찰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머리가 굳은 저쪽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은요. 야,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이게 윤석열이가 정치하려고 완전히 그냥 저 누명 씌워서 때려 잡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이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도 감옥 가라라고 플랜카드 올리면요. 이제 조롱받는 플랜카드가 된 거예요. 저 태극기 부대나 믿는 거지.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털려보십시오.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30초만 주시면 네. 지금 조국 대표 감옥에서 이제 옥중 생활하고 계시지만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자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매주 4번에서 5번 재판을 받아가면서 그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있는 중이고 안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은 헌법 리스크가 있어요. 모든 법의 위에 있는 개념의 헌법 리스크를 언급조차 못하면서 계속 뭐 우리는 이만큼 윤석열 감옥 보낼 테니까 너네도 이재명 보내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지는 장사기 때문에 안 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특집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오후 4시에 하는 것은 오늘까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오늘도 따끔한 말씀 그리고 응원의 말씀 저희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내일은요 정상적으로 8시 10분부터 역전의 용사들도 진행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의견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신 패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